세상에서 가장 같이 일하기 힘든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들이다. 자유를 주면 함정이라 얘기하고, 작은 비즈니스를 얘기하면 돈을 별로 못 번다고 얘기하고, 큰 비즈니스를 얘기하면 돈이 없다고 하고, 새로운 것을 시도하자고 하면 경험이 없다고 하고, 전통적인 비즈니스를 얘기하면 어렵다고 하고,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제시하면 다단계라고 하고, 상점을 같이 운영하자고 하면 자유가 없다고 하고,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자고 하면 전문가가 없다고 한다. 안녕하세요. 책배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릴 책은 전성민 작가님의 에세이 한 번이라도 모든 걸 걸어본 적 있는가? 입니다. 출판사는 센시오입니다. 정말 많은 생각이 들게 한 책입니다. 내 인생에 있어서 모든 걸 걸어본 순간이 있나? 라는 질문에 선뜻 답을 못했어요. 그런 고민의 순간을 만들어줬다는 사실만으로도 이 책은 저에게 굉장히 의미가 있는 책이 될 것 같습니다. 좋은 글이 많아서 여러분들과도 공유를 하고 싶은 마음에 이 책을 소개해드리기로 했습니다. 네, 그럼 좋은 시간 되세요. 프롤로그. 내 인생을 바꾼 질문. 32살. 가진 것도 없고 이룬 것도 없다. 나를 죽도록 사랑하는 사람도 없고 내가 죽도록 사랑하는 사람도 없다. 우울한 자유일까? 자유로운 우울일까? 나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무엇이든. 30대에 군대를 제대한 직후 나의 심정은 정의연의 소설 달콤한 나의 도시 속 은수의 독백과 비슷했다. 20대 때 나는 고시 공부를 5년 넘게 했지만 합격 커트라인 근처에도 가보지 못했다. 그러고는 한동안 컴퓨터 게임에 빠져 페인에 가까운 생활을 하기도 했다. 말 그대로 가진 것도 없고 이룬 것도 없고 거의 자포자기에 가까운 상태였다. 그러던 내가 31세에 고시 공부를 시작한다고 하니 주변에서는 아무도 내 결정을 지지해주지 않았다. 무엇보다 고시 공부는 몇 년을 공부한다고 해도 합격을 장담할 수 없는 시험이었기에 친구는 물론이고 가족들도 모두 만류했다. 야, 너 합격하지도 못할 고시에 매달려서 다시 또 인생 망치고 싶냐? 모두가 만류했지만 이전과 달리 그때 내 가슴속 한편에는 무언가 꿈틀대고 있었다. 내 인생에 단 한 번이라도 모든 걸 걸어본 적이 있었던가? 기적은 내 안에 있고 내가 거듭나면 놀라운 인생 역전이 벌어질 거란 확신이 있었다. 인생의 간절함 앞에서 비겁하게 도망치거나 제대로 한번 해보지도 않고 포기하진 말자고 다짐했다. 그렇게 생각하자 그동안 한 번도 내 인생에서 마음을 다해 전심전력으로 노력한 적이 없다는 사실이 부끄러워졌다. 이대로 포기하면 내 일생의 한으로 남을 것 같았다. 다른 사람의 목소리는 무시하고 내 안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목표를 다시 정했다. 그러자 내 안에서 할 수 있다라는 놀라운 긍정의 힘이 샘솟았다. 군복무를 마친 그날 나는 1년 안에 고시에 합격하기로 마음먹었고 주변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바로 실행에 옮겼다. 그리고 마음먹은 대로 1년 만에 행정고시 1, 2차에 모두 합격했다. 비록 면접에서 떨어지는 아픔을 겪었지만 그래도 좌절하진 않았다. 오히려 하면 된다라는 자신감을 얻었다. 이듬해 난 드디어 행정고시와 입법고시 모두 최종 합격이라는 결과를 얻었다. 20대 때 5년 넘게 공부하며 합격 커트라인 근처에도 가보지 못했던 나였다. 그랬던 나도 할 수 있다라는 마음으로 새롭게 도전하니 단 2년 만에 행정고시와 입법고시에 모두 합격할 수 있었다. 인생에 이보다 더 할 수 없을 정도의 노력을 한 번이라도 해본 적이 있는가? 노력하지도 않고 안 된다고 불평하고만 있진 않은가?
더 이상 인생에 변명하지 말자. 한 번만 산다는 것은 다르게 말해 한 번만 죽는다는 것이다. 죽기 전까지는 새롭게 결심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할 기회가 있다. 모든 것은 마음먹기에 달려있다. 불가능은 없다. 간절함, 그리고 할 수 있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지금 결단해라. 포기하지 않고 노력하면 이루지 못할 일이란 없다. 언제 한번 제대로 해보기라도 했나? 한 번뿐인 인생, 당신의 꿈을 향해 모든 걸 걸어라. 나쁜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내 삶의 터닝 포인트, 드디어 플러스 사고를 만나다. 내 삶이 크게 바뀐 터닝 포인트 중 하나는 중학교 때 미우라 히로유키의 플러스 사고라는 책을 읽은 것이다. 도서관에서 우연히 만난 이 책은 어린 나에게 깊은 감명을 주었다. 예상치 못한 때에 예상치 못한 책이 인생을 크게 변화시키기도 한다. 순수했던 나는 책의 내용대로 살아보기로 했다. 인생을 항상 플러스 사고로 바라보기 시작한 것이다. 다소 소극적이고 내성적인 성격은 적극적이고 쾌활한 성격으로 변했다. 초등학교 6년간 학급 반장을 한 번도 하지 못했던 아이가 반장과 각종 모임의 장을 주도적으로 맡게 되었다. 어떤 일이든 자신감을 가지고 임하니 대인관계도 넓고 원만하게 형성되었다. 내가 20대 때 컴퓨터 게임에 중독되어 10년의 세월을 허비하고 31세의 나이에 다시 고시에 도전할 수 있었던 것도 생각해보면 플러스 사고 덕분이었다. 시련이나 고난을 이겨내는 긍정의 힘, 회복 탄력성은 다른 게 아니다. 플러스 사고가 바로 회복 탄력성이다. 그럼 대체 플러스 사고란 구체적으로 뭘 말하는 걸까? 플러스 사고는 긍정의 힘을 인식하고 긍정적 사고를 습관화하는 것이다. 즉, 모든 것을 좋은 쪽으로, 플러스적으로 사고하는 것이다. 이는 스스로가 운이 좋고 충분한 능력을 갖추고 있음을 확신하며 할 수 있다, 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꿈은 이루어진다고 믿는 것이다. 때때로 주변을 보면 플러스 사고 대신 마이너스 사고를 하는 사람도 적잖이 보인다. 매사를 부정적으로 보며 만족하기보다는 불평, 불만을 토로하기 바쁜 사람. 난 이런 사람이 사회에서 성공하거나 인정받는 건 본 적도 없고 들어본 적도 없다. 하버드 대학의 안바디 교수팀의 연구 결과를 보자. 미국에는 수학과 관련해 여학생은 남학생에 비해 수학을 못하고 아시아 학생은 다른 인종에 비해 수학을 잘한다는 편견이 있다. 안바디 교수는 자기 암시가 수학 성적에 미치는 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아시아계 여학생을 대상으로 실험을 했다. 학생들은 수학 시험을 치르기 직전에 3개의 문항으로 이루어진 간단한 설문조사에 응해야 했다. 3개가 한 세트인 설문은 2종류로 나뉜다. 하나는 학생들로 하여금 아시아계라는 인종적 정체성을 떠올리게 하는 설문이고, 하나는 스스로 여자라는 사실을 떠올리게 하는 설문이었다. 결과는 놀라웠다. 인종과 관련된 설문을 답한 그룹의 성적이 월등히 높았다. 시험을 보기 직전 약 1분간 단 3개의 설문에 답했을 뿐인데 그 효과는 즉각적으로 수학 성적에 반영되었다. 머릿속으로 잠시 난 아시아계지 하고 생각하는 순간 아시아인은 수학을 잘한다는 생각이 들고 이는 실제 풀이에도 영향을 미쳤다. 이 연구 결과는 자기 암시가 마음에 영향을 미치고 현실에서도 유의미한 차이를 불러온다는 걸 말해준다. 지난번 수학 시험을 망친 학생이 난 수학을 못한다고 생각하게 되면 그 생각은 다음 시험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부정적인 생각은 긍정적인 생각으로 바꾸고 마이너스 사고 대신 플러스 사고를 해야 하는 이유다. 하나의 점에서 선으로, 그림으로 완성되는 삶. 지금 내가 겪는 시련을 인내하고 실력을 갈고 닦으면 나의 불운이 전화위복의 계기가 되기도 한다. 내가 입법고시에 합격한 것도 이전 해에 행정고시 면접에서 떨어졌기 때문에 가능했다. 원래는 입법고시에 응시조차 하지 않았다. 선발 인원이 워낙 적어 합격할 가능성이 없다고 봤기 때문이다.
하지만 행정고시 면접에서 떨어지고 1년의 공부 시간이 추가로 주어지니 한편으로는 마음이 편해졌다. 그래서 준비하던 행정고시 외에 입법고시도 추가로 응시했고 결국 두 시험 모두 합격하게 되었다. 면접에서 떨어진 그날 밤에는 상상조차 하지 못한 일이다. 스티브 잡스는 스탠퍼드 대학교 졸업식 연설에서 행운과 불운이 뒤섞여 있는 삶의 순간순간이 어떻게 기묘하게 이어지는지를 점의 연결로 설명한 바 있다. 우리는 미래를 내다보며 점을 이을 순 없습니다. 우린 오직 과거를 돌이켜보며 점을 이을 수 있을 뿐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은 지금의 순간들이 미래의 어떤 시점에 서로 연결될 것이라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스티브 잡스. 그는 불우한 가정 환경으로 다니던 대학교를 그만두게 된 것이 전공 과목 대신 관심 있는 과목의 청강으로 이어졌고 그때 배운 서체 교육이 10년 후 매킨토시 컴퓨터의 아름다운 서체로 이어졌다고 말한다. 삶의 순간은 어디서 어떻게 연결될지 알 수 없다. 미래를 내다보면서 내가 원하는 대로 점을 연결하지 못한다. 하지만 뒤돌아보면 실패가 성공의 발판이 되기도 한다. 잡스는 자신이 만든 회사 애플에서 해고당한 사건을 시간이 흘러 이렇게 평가했다. 애플에서 해고당한 것은 제 인생에서 일어날 수 있었던 여러 일들 중 최고의 사건임을 깨닫게 됐습니다. 그 사건으로 인해 저는 성공이란 중압감에서 벗어나서 초심자의 마음으로 돌아가 자유를 만끽하며 내 인생 최고의 창의력을 발휘하는 시기로 갈 수 있게 됐습니다. 이후 5년 동안 저는 다시 넥스트, 픽사 등의 회사를 세워 사업을 시작했고 지금 제 아내가 되어준 매혹적인 그녀와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여기 두 가지 이력서가 있다. 너무나 대비되는 두 가지 이력서. 서로 다른 인생의 경로처럼 보이지만 두 이력서의 주인공은 놀랍게도 동일 인물이다. 바로 건축가 안도 다다오의 이력서다. 1941년 오사카에서 태어난 그는 고등학교 2학년 때 대학 진학을 포기하고 권투 선수로 데뷔했다. 대전료를 받아 생계에 보탤 생각이었다. 성적은 나쁘지 않았고 대졸 초임보다 많은 돈을 벌기도 했다. 그런데 어느 날 당시 일본 권투계의 스타 하라다 선수가 자신이 속한 체육관에서 연습하는 것을 보고 꿈을 접었다. 아무리 노력해도 그의 재능을 따라잡을 수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대학 진학 대신에 트럭 운전사, 건축 인테리어 등으로 생계를 이어갔다. 그의 인생을 바꾼 것은 우연히 헌책방에서 발견한 현대건축의 거장 르 코르비지에의 작품집이었다. 별 생각 없이 집어들었는데 책장을 팔랑팔랑 넘기다 이내 이거다 하고 직감했다. 이때부터 그의 건축 공부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가르쳐주는 선생님도 없이 홀로 공부했다. 헌책방의 르 코르비지의 작품집은 중고라도 비싼 가격이었기에 일단 남들 눈에 띄지 않는 자리에 감춰두고 나왔다. 한 달 뒤 책을 손에 넣은 그는 작품집의 모든 도판을 외워버릴 만큼 건축 도면을 베껴 그렸다. 남들이 대학을 다닐 나이에 모았던 돈을 몽땅 털어 건축물을 보기 위한 일본 일주 여행과 유럽 여행도 떠났다. 여행은 책에서 공부한 것을 두 눈으로 직접 확인하는 작업이었다. 해외여행에서 돌아온 그는 건축사무소를 열고 첫 작품을 짓는다. 콘크리트 박스형의 소형 주택이었다. 전통적인 일본 목조가옥의 형식에서 크게 벗어난 이 작품으로 그는 일본 건축학회 상을 수상했다. 그리고 노출 콘크리트의 대명사가 되어 1995년 건축계의 노벨상이라 불리는 프리츠커상을 수상하기에 이른다. 안도 다다오가 자신보다 재능이 뛰어난 선수를 보며 권투를 포기했을 때 자신이 세계적인 건축가가 되리라 예상했을까? 권투를 포기한 점은 공사장에서 인테리어 아르바이트를 하는 점으로 연결되었고 인테리어 아르바이트는 헌책방에서 무심코 건축에 관한 책을 집어들게 만드는 또 다른 점으로 연결되었다. 그렇게 고등학생 권투 선수는 세계적인 건축가가 되었다.
1990년대 EBS 프로그램 그림을 그립시다로 국내에 소개된 미국 화가 밤 로스는 아내를 암으로 잃고 진행한 방송 프로그램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어둠을 그리려면 빛을 그려야 하죠. 빛을 그리려면 어둠을 그려야 하고요. 어둠과 빛, 빛과 어둠이 그림 속에서 반복됩니다. 빛 안에서 빛을 그리면 아무것도 없죠. 어둠 속에서 어둠을 그려도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꼭 인생 같죠. 슬플 때가 있어야 즐거울 때도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 좋은 때가 오길 기다리고 있어요. 나쁜 일이 잇따른다고 좌절할 필요 없다. 셀리의 법칙처럼 좋은 일만 생긴다고 자만할 필요도 없다. 행운의 여신 포르투나가 언제까지 내 편에 설지, 불행의 여신 아테가 언제까지 나를 시험에 들게 할지, 그것은 알 수 없는 노릇이다. 중요한 건 매 순간순간에 최선을 다하다 보면 그 점이 이어져 선이 되고 면이 되고 나중에는 멋진 그림으로 바뀔 것이라는 믿음이다. 지금 당장 머릿속에서 걸어나와라. 비안코는 1987년에 설립된 덴마크의 신발 브랜드다. 2019년 비안코는 승강기라는 타이틀의 짧은 광고를 선보였는데 같은 건물에서 근무하는 두 남녀가 주인공이다. 승강기에서 종종 마주치던 이들은 금세 호감을 느끼고 사랑에 빠지게 된다. 머릿속으로는 결혼까지 상상한다. 하지만 여자가 회사를 그만두는 날까지 두 사람은 서로 망설이다 끝내 입을 열지 못한다. 그리고 던져지는 마지막 메시지. Step out of your head. 칸 광고제를 비롯해 주요 글로벌 광고제에서 수상한 이 광고가 던지는 메시지는 명확하다. 생각만 하지 말고 머릿속에서 걸어나와 행동으로 옮기라는 것이다. 알리바바의 창업자 마윈은 머릿속으로만 생각하고 행동하지 않는 이들을 가난한 사람들이라 지칭하며 이렇게 말한다. 세상에서 가장 같이 일하기 힘든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들이다. 자유를 주면 함정이라 얘기하고, 작은 비즈니스를 얘기하면 돈을 별로 못 번다고 얘기하고, 큰 비즈니스를 얘기하면 돈이 없다고 하고, 새로운 것을 시도하자고 하면 경험이 없다고 하고, 전통적인 비즈니스를 얘기하면 어렵다고 하고,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제시하면 다단계라고 하고, 상점을 같이 운영하자고 하면 자유가 없다고 하고,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자고 하면 전문가가 없다고 한다. 그들에게는 공통점이 있다. 구글이나 포털에 물어보기를 좋아하고, 희망이 없는 친구들에게 의견 듣는 것을 좋아하고, 자신들은 대학교 교수보다 더 많은 생각을 하지만 장님보다 더 적은 일을 한다. 그들에게 물어보라. 무엇을 할 수 있는지. 그들은 대답할 수 없다. 내 결론은 이렇다. 당신의 심장이 빨리 뛰는 대신 행동을 더 빨리 하고, 그것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대신 무언가를 그냥 하라. 가난한 사람은 공통적인 한 가지 행동 때문에 실패한다. 그들의 인생은 기다리다가 끝이 난다. 당신은 어떠한가? 당신은 가난한 사람인가? 아니면 머릿속에서 걸어나와 행동에 옮길 용기가 있는 사람인가? 인생에 한 번만이라도 무언가 시도해보라. 그것에 몰입해라. 바꾸려고 노력해라. 나쁜 일은 하나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알리바바 창업자 마윈. 이것이 아니면 절대 안 되는 그 무엇이어야 한다. 간절함은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는 상황에서는 나타나지 않는다. 뭐 아니면 도, 이것이 아니면 절대 안 되는 그 무엇이어야 한다. 내 뒤에 아무것도 없는 배수의 진을 치고 죽기 아니면 살기식의 정신으로 도전하면 인간의 뇌는 무한한 잠재력을 여지없이 발휘한다. 20대에 나는 공부를 오래 했지만 합격과는 거리가 멀었다. 아니, 합격 가능성이 전혀 없었다. 공부를 더 오래 했다고 해도 절대 합격하지 못했을 것이다.
하지만 30대의 나는 훨씬 짧게 공부하고도 아주 우수한 성적으로 합격했다. 차이가 뭘까? 근본적인 차이는 바로 간절함에 있었다. 20대의 나는 여유가 있었다. 아직 젊다는 생각에 올해 합격하면 좋겠지만 아직 젊다는 생각에 당장 올해 합격하지 않더라도 괜찮다는 생각이 있었다. 이런 생각은 나를 나태하게 만들었다. 오늘 하루 정도는 공부를 빼먹고 게임을 즐겨도 괜찮다는 생각이 금세 하루가 이틀이 되고 이틀이 일주일이 되었다. 게임을 하면 할수록 학원 진도를 따라잡지 못하게 되고 진도를 따라잡지 못하자 포기하고 게임에 더 몰두하는 악순환이 반복되었다. 이런 상황에서 공부 기간은 아무리 길어봤자 무의미하다. 반면 군복무를 마친 31살의 나는 절박했다. 번듯한 직장에 다니는 친구들도 많고 가정을 이룬 친구들도 있는 상황에서 내가 이룬 것은 너무나 초라했다. 제대하고 다시 공부를 하기로 마음먹은 이상 더 늦기 전에 합격해야 했다. 모두가 불가능할 거라고 했지만 나는 1년 안에 합격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했다. 잠자고 밥 먹는 시간을 제외하고는 오로지 공부 생각만 했다. 자기 전에 그날 공부한 것을 정리하고 요약해 휴대폰으로 녹음했고 아침에는 복습을, 밥을 먹을 땐 녹음한 것을 들으며 공부했다. 공부하며 매일 가졌던 생각은 오직 단 하나. 어떻게 하면 확실히 합격할 수 있을까? 였다. 객관식에서는 어떻게 더 빠르고 정확하게 풀지를, 주관식에서는 어떻게 나의 답안을 남들과 차별화할 수 있을지를 끊임없이 고민하며 공부했다. 그 결과 1년 만에 행정고시 1차 시험과 2차 시험에 모두 합격할 수 있었다. 3차인 면접에서 떨어져서 1년 더 공부하게 되었지만 1년 더 공부한 결과는 입법고시와 행정고시 동시 합격이었다. 파울로 코엘류의 연금술사에서 산티아고에게 노인이 했던 말을 다시 떠올려보자. 당신이 결핍을 느끼지 못하는 한 꿈에 다가서기 어렵다. 19세기 미국의 앤드류 카네기는 공장에서 일당으로 고작 동전 몇 푼을 받는 밑바닥부터 시작해 세계 최고의 거부가 되었는데 그 역시 비슷한 말을 했다. 자족하는 자는 용기 내 폭풍우가 몰아치는 대서양을 건너지 못한다. 그저 무력하게 방구석에 틀어박혀 있을 뿐이다. 꿈이 있는가?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인 꿈이라면 지금 포기하는 게 낫다. 쓸데없는 시간 낭비를 줄여줄 테니. 꿈을 이루는 간절함은 이게 아니면 안 되는 간절함이어야 한다. 10만 원에서 시작해 8개월 만에 8천만 원을 번 비결. 과연 간절함이 실제로 놀라운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건지 여전히 자신과는 거리가 먼 이야기처럼 느끼는 독자가 많을 것이다. 그런 사람을 위해 지쳤거나 좋아하는 게 없거나에 소개된 저자의 경험담을 들려주고자 한다. 그는 25살에 의류사업 실패로 3천만 원의 빚을 지게 되었다. 당시 그에게는 너무나도 큰 돈이었다. 부모님께 도움을 구하자니 그 순간 자신의 꿈이고 뭐고 당장 집에 끌려들어가 부모님이 원하는 삶을 살게 뻔했다. 그래서 그는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고 당시 전 재산이었던 34만 원을 가지고 서울로 올라왔다. 서울에 가면 어떻게든 돈을 벌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막연한 생각이었다. 당장 3천만 원의 빚을 갚아야 했다. 그에게 주어진 시간은 단 8개월. 8개월 안에 빚을 갚고 다시 내려갈 수 있을까? 그는 우선 택배 상하차 일을 시작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나 몸이 힘든 건 둘째치고 이렇게 모아서는 서울까지 온 의미가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다른 일이 없을까 계속 찾던 중 정말 우연히 길에서 찹쌀떡을 파는 할아버지를 보게 되었다. 처음에는 근처에서 그냥 떡을 파는 아저씨라고 생각했는데 며칠 동안 지켜보니 늘 할아버지가 가는 곳에는 사람이 많았고 줄도 길었다. 한 달 동안 10번도 넘게 마주치며 살펴보니 돈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그때부터 며칠을 쫓아다니며 할아버지께 자신의 사정을 얘기하며 방법을 알려달라고 부탁했다. 할아버지가 들려준 방법은 간단했다.
1,000원에 찹쌀떡을 떼서 3,000원에 팔면 되는 것이라고 했다. 그렇게 20년째 여기서 떡을 팔며 모은 돈으로 공장도 운영하고 있으며 월 수입은 한 달에 1천만 원이 넘는다는 것이었다. 그는 무작정 10만 원어치 떡을 샀고 다음 날부터 바로 길거리로 나섰다. 그러나 첫날 너무 창피해 한마디도 하지 못한 그는 결국 단 한 개도 팔지 못했고 그 다음 날도 마찬가지였다. 또 그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그렇게 시간이 한 달 정도 지났고 그나마 가진 돈도 거의 바닥이 나자 그는 조바심이 났고 너무 불안했다. 당시를 회상하며 그는 그때 처음으로 죽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한다. 스스로 그렇게 밉고 못나 보일 수가 없었다고. 그러다 죽을 용기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해보자는 생각을 한 그는 서울역 근처에서 제일 높은 빌딩으로 찾아갔다. 그곳에 출근하는 사람들이 모두 자신의 손님이라고 생각했고 떡을 팔려고 하기 전에 매일 출퇴근하며 열심히 일하는 그들을 응원해야겠다고 생각했다. 그때부터 그는 새벽 6시부터 나가 8시 30분까지 빌딩 앞에서 돗자리를 깔고 큰절을 하며 매일 외쳤다. 오늘 하루도 모두 화이팅 하십시오. 그리고 오전 11시부터 1시까지는 그가 왜 이런 행동을 하는지 작은 전단을 만들어 원하는 사람에게만 나누어 주었다. 전단지에는 나는 우리나라 최고의 의류사업가가 될 사람이고 얼마 전 사업 실패를 겪었지만 다시 사업 준비를 하기 위해 지금 이렇게 떡을 팔고 있다 라는 내용을 적었다. 그리고 퇴근 시간인 오후 4시부터 8시까지 다시 돗자리를 펴고 큰절을 했다. 오늘 하루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그는 그렇게 매일 같은 시간에 같은 자리에 하루도 빠지지 않고 나갔고 8개월째 되는 어느 날 그 건물 회장이 만나고 싶다는 메시지를 전해왔다. 그를 보자마자 회장은 이렇게 말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진짜 멋있는 게 뭔지 몰라요. 좋은 구두, 좋은 정장을 입는 게, 좋은 차를 타는 게 멋있는 건 줄 알죠. 그러나 당신은 내가 본 젊은 사람 중에 제일 멋있는 사람입니다. 회장은 자신의 건물 앞에 매일같이 나타나 사람들에게 인사를 건네는 젊은 청년을 계속 지켜보았다고 한다. 그러다 그가 만든 전단지를 보고 그의 사정을 알게 되었고 처음 며칠 하다 말겠지 하며 재밌어서 그냥 두었다고 한다. 그러나 정말 단 하루도 빠지지 않고 절을 하고 출퇴근하는 사람들을 응원하는 모습을 보며 어느 날 자신의 마음이 움직이는 걸 느끼며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다고 한다. 한 달이면 그만두겠지. 2달이면 그만두겠지. 비가 오면 그만두겠지. 바람이 많이 불면 그만두겠지. 그러나 8개월간 하루도 빠지지 않고 떡을 팔러 나오는 모습에 직접 만나보고 싶었다고 한다. 그리고 그의 이야기를 모두 듣게 된 회장은 그에게 이런 말을 전했다. 원래 죽자고 그만큼 노력하면 살게 되더라고요. 그로부터 한 달 뒤 그 회사에서 대량의 떡이 필요한데 수량을 맞춰줄 수 있겠느냐라는 연락이 왔고 결국 그는 8천만 원어치의 떡을 모두 팔게 되었다. 이 글을 읽는 당신이 지금 간절한 상황에 놓여 있다면 포기하지 말고 당신의 간절함을 믿기를 바란다. 당신이 목표를 이루고 싶다면 간절해져야 한다. 간절하지 않은 사람은 간절한 사람을 이길 수 없다. 에필로그. 이제 나의 새로운 막이 시작된다. 지구를 의미하는 글로브. 셰익스피어는 자신이 세운 극장의 이름을 글로브라고 지었다. 지구를 하나의 연극 무대로 보았기 때문이다. 인간이라는 뜻의 영어 단어 펄슨도 라틴어로 가면을 뜻하는 페르소나에서 유래했다. 인간은 가면을 쓴 배우와도 같다는 것이다. 고전 문헌학자 배철현은 이를 가식적인 존재라는 말이 아니라 우주에서 자신에게 맡겨진 유일한 배역을 알고 있는지, 그것을 알았다면 최선을 다했는지를 묻는 존재라는 뜻이라고 해석한다. 자기에게 맡겨진 배역을 알고 최선을 다한 사람의 무대는 박수갈채가 쏟아진다. 반대로
자신의 배역에 불성실하게 임하면 무대에서 퇴장당할 수도 있다. 중요한 건 연극의 모든 막이 내리기 전까지는 아직 끝난 게 아니라는 점이다. 셰익스피어는 인생을 7막으로 나누었는데 누구에게나 아직 시작되지 않은 새로운 막이 기다린다. 지나간 과거의 실패와 후회는 잊자. 2000여 년 전의 철학자 세네카는 평정심에 관하여에서 망상 대신 목표를 향해 집중하라고 권한다. 당신의 모든 노력을 한 곳에 집중하십시오. 그리고 그 목표를 항상 눈으로 볼 수 있도록 곁에 두십시오. 우리를 방해하는 것은 사람들의 행위가 아니라 그 사건들에 대한 망상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공은 바로 나임을 명심하자. 다른 사람이 대신 살아주는 것도 대신 책임지는 것도 아니다. 내가 선택하고 내가 행동한 대로 인생은 결정된다. 인생에 단 한 번이라도 모든 걸 걸어본 적이 있던가? 후회 없이 모든 걸 걸고 인생의 새로운 막을 열어보자. 자, 이제 나의 새로운 막이 시작된다. 인생이란 무대에서 어떤 배역을 맡을지는 지금 당신에게 달려있다.